좀 쉬셨나요? 제가 이게 좀 피를 받으면 자꾸 성격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세상이 좀 답답해서 조금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빨라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해 들어갑시다.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이런 이제 감염성 질환에서 2번, 3번을 빼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항체 다양성이 확보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이렇게 하죠. 아랫배 온도가 싸늘한 사람은 식유균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아랫배가 따뜻하면은 유산균과 유익균이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2번, 3번을 사혈해주고, 그 미생물을 죽이는 약을 좀 피해주면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순위고, 또 두 번째는 이미 형성된 항체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뭐냐?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된다.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높여줘서 피를 맑게 해주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이미 생긴 항체가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다. 이건 자연요법이죠. 또 세 번째는 이미 생긴 항체도 혈관이 막히면 환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때요? 우리가 사혈요법을 통해서 막힌 혈전을 빼서 핏길을 열어주는 걸로써 환부 쪽으로 항체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을 최대한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상에 대한 진화론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 면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도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민물의 염분 농도에서 진화했을까요? 바닷물의 염분 농도에서 진화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민물의 염분 농도죠. 그러면 우리 혈액 속에 염분 농도가 정상을 유지하면 이놈들이 들어와서 힘을 쓰는데 상당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고열이 날 때는 죽염수를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게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한정 많이 먹어라 다다익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죽염수를 마실 때는 죽염수를 이렇게 드실 때도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잖아요. 사혈을 안 할 때는 알죽염으로 녹여서 먹어도 무방하다. 근데 사혈을 할 때는 죽염수를 타서 마셔라.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 우리 인체는 염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소변으로 땀으로 스스로 이렇게 배출을 해서 염분 농도를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죽염수를 타서 한꺼번에 탁 마셔주면 일시적으로 염분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염분 농도가 높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좀 무기력한 상태에서 항체가 그걸 잡아먹으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량이냐 할 때 제 강의가 밤낮 반복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혈 300g 빨 때 영양분, 철분, 염분 하는데 어혈 300g의 정량은 죽염수 한 잔입니다. 근데 죽염수를 한 잔을 평균으로 먹었는데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 잔 정도는 더 추가해도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 죽염수를 맞아서 비정상적으로 염분 농도가 높아버리면 몸에 부을 수가 있어요. 왜냐? 신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그 염분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면 그게 부종으로 나타나고 이 상태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은 신장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아주 자동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는 먹지 말고 그냥 음식을 먹을 때도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도 없고 일부러 싱겁게 먹을 필요도 없고 입에서 그냥 맛있다고 느껴지는 만큼 그냥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사혈을 할 적에는 일주일에 이제 300g, 500g 많은 양의 사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어혈을 300g을 빼면은 300g을 그 빠진 빈 공간에 물이 채우면서 염분 농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혈 300g을 뺄 때 죽염수 한 잔, 500g을 뺄 때 죽염수 두 잔. 이것이 이제 평균치인데 이러고도
몸이 으실으실 춥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면 이때 한 잔 정도 더 먹는 거는 무방하나 매일 한 잔씩 먹으면 오히려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항체하는 거. 제가 할 때 가래가 흡착을 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흡착해서 식도로 넘겨버릴 때 특정 종류만 가려서 할 것 같아요? 모든 종류를 다 흡착해서 위로 넘겨버릴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종류에 관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감기를 설명할 때 4번, 18번, 32번 이렇게 빼주면 감기 바이러스 종류를 알고 있겠느냐. 그냥 무조건 어떤 감기가 와도 그냥 32번, 4번, 18번 빼주면 웬만한 환경에서는 감기 자체가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월등하게 강하냐. 다만 전염력이 높지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면 우리 인체가 그걸 이기는 범위 안에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00명이 감염됐는데 100명이 다 사망한다면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근데 100명이 감염돼서 3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면 사혈요법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많은 놈하고 적은 놈하고 싸우면 비슷비슷할 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많은 놈이 이기죠. 그러면 목구멍이 근질근질하고 바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 감기 기운이 딱 있을 때 초장에 바로 사혈을 해버리면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미 퍼질 대로 세력을 완창 확대한 다음에 우리 사혈요법으로 하면 그게 치료가 어려워도 초기 단계에 바로 32번, 4번, 18번을 해줘요. 근데 이게 어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가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가래의 그 점성이 세균, 바이러스뿐 아니라 먼지, 모든 이물질들을 흡착을 해서 기관지에 있는 물질을 식도로 넘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코로 들어오든 입으로 들어오든 최종 목적지는 기관지인데 기관지에서는 그놈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래로 흡착해서 식도 쪽으로 자꾸 넘기면 그 중앙 집착지가 어딜까요? 식도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저기 할 때 목구멍이 근질근질하면 사혈하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했죠? 꿀이요, 꿀. 꿀을 물에다 타지 말고 그냥 알꿀을 왜 물에다 타지 말느냐. 꿀의 점성으로서 그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넘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강사교육 받으면서 잇몸에 염증이 심할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5만 원 얼마 있으면 염증이 또 생기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처방을 해요? 가루소금 한 60, 식용유 40을 이렇게 개가지고 걸쭉하니 개가지고 사혈하고 그놈으로 양치질하면 항생제보다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식용유가 약일까요? 아니죠. 그 기름의 점성으로서 그놈을 감싸버리면, 그러니까 소금은 숨어 있는 거를 밖으로 끌어내게 유도하는 거고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거를 놀려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크게 확대해서 보면 미꾸라지를 씻기 위해서 미꾸라지에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정신없이 튀어나와 버리죠. 소금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용유는 어떻게 하느냐? 그놈을 감싸요. 감싸버리면 숨을 못 쉬겠죠.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식용유가 감싸버리면 그 유막이 기름의 성분이 감싸버리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염증이 있을 때도 식용유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양치질을 해버리면 염증이 안 생겨요. 근데 꿀은 기름보다 어때요? 점성이 더 높죠. 근데 물에다 타면 점성이 떨어지니까 생꿀을 그냥 한 숟갈 입에다 팍 먹고 그냥 누워서 서서히 녹아서 흘러내려가게끔 해주면은 그 바이러스를 꿀의 그 점성으로 흡착해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32번, 4번 사혈을 하고 사혈을 해서 손을 대봐도 따뜻하지 않으면 대응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수건이라도 감싸가지고 목의 체온을 좀 유지시켜라. 이게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요점 정리가 됐죠?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는 2번, 3번을 빼라. 이미 생긴 항체가 최대한도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은 8번을 빼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라. 근데 이미 생긴 항체도 혈관이 막히면 환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32번, 4번, 18번을 사혈해줘라. 그리고 여기에 혈액 속의 염분 농도를 높여주면 들어온 놈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둔화시킬 수가 있다.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방법이 과연 지금 치료하는 방법과 효능이 많이 뒤떨어질 거냐.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방법은 접할 기회가 지금 없죠. 이제 없는데 만약에 처음에 딱 증세가 딱 있을 때 바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면 현대의학보다 치료 효능이 저 뒤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꿀이 약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있죠? 제가 꿀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아마 일부는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꿀을 이제 환제품이다 넣기 위해서 그 토종꿀을 자꾸 사서 모으다 보니까 지금 집에 모아져 있는 게 한 2,500병 정도 될 거예요. 토종꿀이. 이게 몇 년 됐냐?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100년 가도 썩을까요? 1000년 가도 안 썩습니다. 그래 이게 꿀이 명약으로 쓰기에도 상당한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꿀 있는데 점성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꿀이라도 다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꿀은 대부분 가정에 뭐 음식처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와서 목구멍이 근질근질하니 잔기침이 난다, 신경이 쓰이면 꿀 한 숟갈 툭 떠먹고 누워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때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빼려고 허둥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참에 32번, 4번, 18번이라도 먼저 빼고 아예 그냥 젊은 애들처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넘어가게 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감염 초기 정도 바로만 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꿀은 어때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수시로 한 숟갈씩 이렇게 퍼먹어서 그 나오는 거 세력을 크게 숫자를 못 늘어나게 흡착을 시켜 위로 이렇게 넘겨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꼭 두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지금 현재 모든 걸 현대의학은 자꾸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본 이상 그걸 죽이려고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생각을 크게 돌려버리면 감염력이 높을수록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그걸 접할 기회가 많았다. 접할 기회가 많고도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은 항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래가 흡착하는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강의 주제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참 세상에 보면은 외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천생리학에 보면은 단순한 방법 같으면서도 아주 다양한 증세들을 치료해요. 요 며칠 전에도 이제 중국의 한족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예전부터 사회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나서 우리나라 최고 가는 병원에 가서 아들을 그 비염을 갖다가 수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해가지고 거의 포기를 했는데 그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자기 본인은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면서 왜 아들은 사연시킬 생각을 못 했을까요? 생각을 못 했대요. 비염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비염 그 사혈하면 된다고 47번 8번 하면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아들을 사혈할 생각을 못 했는데
아들이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걸 우연하게 사회요법 배운 사람이 그걸 사회요법 잘라. 그러니까 그때 사회를 그냥 47번 몇 번 하니까 어혈 나오니까 금방 그게 완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약으로서 수술로서 이렇게 치료에 접근 들어가는 거와 우리가 생명이 이미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 인체가 웬만큼 망가져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재생복원이고 치료 방법이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다. 제가 수차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 이제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서양의학은 우리가 농법으로 말하면 농약농법입니다. 우리도 시골에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예전에는 농약이 최군 줄 알고 막 논에다 농약 탁 들어부숴봤더니 갈수록 이제 한계점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 우리 인체 건강 관리하는 거하고 다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왜냐? 식물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는 거고 조상이 같기 때문에 우리 인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장하는 건 결국은 농약농법보다는 유기농법이 안전하고 시간이 가도. 그래서 제가 약은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 뭐냐?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하는 데로는 현대 서양의학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서양의학은 응급처치하는 용도로 쓰고 신천생리학은 인체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면역 기능을 최대한도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신천생리학이다. 그래서 농약농법으로 제가 오직 화가 나고 답답하면 30년 전에 여러분들 자주 들었죠.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이 이대로 지금의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그 진단 시각에 맞게 처방을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의 치료 변화가 일어나는 약성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한 번 병으로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거다. 맞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한 번 진단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천년이 흘러도 신천생리학의 치료 효능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다 한 말을 한 30년 흘러가고 나니까 어때요? 실감하죠. 그래서 사혈하기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사혈하는 게 힘이 들고 이제 이러지만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소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좀 썩고 부패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도 안 날 것이다. 이 말의 의미 여러분들 깊이 새겨봤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끼리끼리 모여 살죠. 동질성끼리. 그럼 이런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날 것이냐, 우리 뱃속에서도 그게 일어날 것이냐. 자연의 생리지법은 소우주, 대우주, 생리지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장 속에서도 우리가 유익균과 유산균이 오랫동안 살면은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유산균과 유익균이 자기들끼리만 그 모여 살는 이게 본능의식이 되면은 외부에서 다른 식중독균이나 어떤 이렇게 유해균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 본능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로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처럼 항생제를 그렇게 남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항체가 더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체 예비군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이 많은 인구들이 감염이 되는데 개와 고양이가 그걸 접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접했죠. 그러면 감염이 되지만 그놈들이 질병으로 커져서 사망하더냐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강사교육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뭐예요? 아프리카나 저런 쪽에 우기 때 비가 오다가 건기 때 물이 쫙 빠지면 뻘물 깊은 웅덩이에 남죠. 거기 물고기들이 막 파글파글 모여 있어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게 동물한 것 같은 거 보면은. 그럼 이놈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고여있는 물은 뻘, 고기 썩은 거 엄청나게 있는데 그 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물을 새도 먹고 코끼리도 먹고 각종 동물들이 그걸 다 먹어요.
근데 그놈들하고 우리 인간하고 얼마나 크게 다를까요? 이게 삶의 생리 이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의 시각으로 보면 일부러 위생관리를 하지 말라 소리도 안 해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워도 이런 농촌에 와서 흙도 만지고 흙밭에 뒹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하는 것. 그게 항체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요즘 이제 백신 같은 거 이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얼마나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낫더러 풀어보라면 이렇게 설명해줘요. 사람도 식정이 다 달라요. 맞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장 속에 있는 항체가 혈액 속에 와서 이제 바이러스가 와서 이놈을 잡아먹기 혈액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식성이 까다로워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잡아먹고 딴 걸 안 먹겠다고 하면 어때요? 원위치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굶어 죽겠죠.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 식성이 육식과 채식을 동시에 해서 다른 걸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혈액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어때요? 그건 그냥 혈액 속에서 계속 살면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생리에 있게 원리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황당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현대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제 얘기를 한번 귀담아서 듣고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제가 오직 답답하면 현대의학이 최고인 줄 알지만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 200명 모아놓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치료해봐라. 지금 현대 수준 받고 더 되느냐 이렇게 반론하잖아요. 근데 사열해보세요. 적어도 95%는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현대의학으로도 본인 자신도 정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적어도 10년, 20년은 유지를 해야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기존의 학문으로는 이런 치료 효능은 감히 상상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사열해보세요. 10년, 20년 두통으로 앓던 사람 1번, 9번 빼면 치료가 될 거고 9번을 빼면 새로운 어혈이 안 생겨서 다시 혈관은 또 막지 않으니까 10년, 20년 유지된다고 했어요. 됩니다. 근데 이제 접근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황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사물을 봐도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한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과학은 여기서부터 통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우주 만물의 생명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가, 이놈들이 먹이사슬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런 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안 봐도 과연 제가 오늘날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감염성 이 질환에 대해서 꼭 지금 같은 방법만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를 저의 오늘 강의로서 한번 실험 삼아서라도 저는 국가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머리가 특출나요. 제가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요즘 지금 산에 지금 한 15,000평 정도를 핑크뮬리를 심어요. 복숭아 나무는 지금 개복숭아 나무를 작년에 한 2,000주 심었고 올 봄에 한 3,200주 심어서 한 5,000주 넘게 지금 파종이 끝났고, 그 밑에다가 지금 이제 핑크뮬리를 심는데 문의사가 옆에 따라오더니 그래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남들이 다 하면 내가 왜 하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그게 귀하고, 귀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지, 남들과 똑같으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율가족이니까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뭔 자랑을 하고 싶으냐. 제가 3년 전쯤에 차를 타고 가는데 보면은 화재가 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이 되면 화재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그 불을 진압했다가 하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겨울이 되면은 공장이나 주차장 이런 데는 어때요? 며칠씩 쉬고 그러면 그 쉬는 동안에 온도 유지가 안 되니까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프링클러를 물을 빼버립니다.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도 종종 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저것 좀 내가 해결해 볼까? 그러면 어때요? 저는 생각하는 순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한 번에 해놓으면 반영구적이고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고. 그럼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들이 부동액이 얼지 않는다는 건 다 알을 거예요. 근데 소방수 전체를 부동액을 섞어놓으면 비용도 엄청나고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동파 이염이 있는 그 구간만 부동액을 넣고 나머지는 일반 소방수로 넣는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액과 소방수가 혼합되지 않게만 해주면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겨울이 돼서 물을 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본사 공장도 명절에 심은 스프링클러가 겨울에는 꼭 얼었다가 봄철이 되면 그놈이 터져갖고 물바다로 된 게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럴까 모두가 그럴까? 그래 이거를 갖다 해결해보자 해서 제가 3년 전에 국제특허를 신청해놨는데 한 20일 전에 국제특허가 나왔어요. 제가 산에 이제 이 언간이 끝나면 적당한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그거 사업할 사람은 아니죠. 아이디어만 내서 지금 국제특허를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받아놨는데, 이제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적당히 만나면 이거를 사업화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건 자랑이에요. 지금 본사는 이렇게 산에 있어도 아마 제가 지난 겨울에 공사해 놓은 거 보면 한 개인이 했다고는 상상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지난 겨울에 토목공사로 이렇게 그동안에 미진했던 게 정리해 놓은 게 한 2만 평 정도는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정리해 놓은 데 이제 파종하는 게 지금 핑크뮬리를 우연하게 어떤 분이 도움을 줘서 한 300포대 정도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근원 가지고 지금 심느라고 산이 아주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철에 오시면 아마 이제 올해는 조금 어설플 거고 내년에는 화려하지 않을까. 그런데 큰 놈을 쪼개서 심으니까 올 가을에도 거름을 주면 좀 화려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는 거는 옛날부터 저는 복숭아 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영화를 보니까 그 삼생삼제 심리도화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나요? 한국에서 한때 많이 유행했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나 장애나 이런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혼의 세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좀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 어쩌고 나무 또 허구다 이런 한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데, 중국 영화의 그 장애나 삼생삼제 그 심리 도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얘기도 쉽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크게 거부 반응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도화꽃이 물론 그게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컴퓨터 그래픽 같이 실제 실물은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일반 복숭아하고 개복숭아하고 어떤 게 꽃이 더 화려해요? 개복숭아가 더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목에는 일반 복숭아를 심어놨고, 엉떡이 비탈진 깃은 이제 개복숭아를 한 5,000주 이상 현재 파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에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면은 좀 경치 좋은 곳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이제 신천 생리학을 접하고 이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천 생리학이 여러분의 그 삶에 많은 도움이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이 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문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끼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과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따지면 있어요. 근데 어설픈 선을 주장하는 영웅이 아닌 사람이 영웅인 척하면서 우리 인간성 자체가 아주 지금 황폐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상식적 기초를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상호 발전하면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살면서 자동차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집도 지라가 못 하잖아요. 서로의 필요한 일을 해주면서 이게 더불어 상호 공존인데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기초에 두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속에서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본다고 하면 현실 사회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입으로 꺼내기는 참 이제 어려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한 사람은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 권리와 의무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인격적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니까 인격을 존중받아야 된다.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킬 때 그게 원인 제공이 돼서 결과로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제가 공부해 보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상급자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올라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정부에서 모든 것들이요. 올라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줘야 될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권리만 생각해요. 옛날 어떤 분이 저한테 욕심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과연 욕심이 뭘까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일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이 욕심을 없는 사람으로 하는데 생리이치,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못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실제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요점 정리하면 네가 노력한 건 네 거, 내가 노력한 건 내 거. 우리가 예의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냐. 세계 각국 국민들이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 달라요. 하지만 기준점을 정하면 간단하거든요. 뭐냐. 문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기가 접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상대가 나한테 해서 기분 나쁘면 나도 상대한테 그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맞죠? 이 기준 하나면은 우리가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상대가 나한테 요구를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다면 나도 상대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세상은 제가 살아보니까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아픈 사람이 낫고 대학에 붙고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면 세상에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대학에 붙어도 열심히 공부한 놈이 대학에 붙어야 되겠느냐, 기도 열심히 한 놈이 붙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기도 열심히 한 놈이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의무를 가져본다고 하면은 세상에 그 속에 답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갖다 깊이 있게 정리해보면 답은 간단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성취감에서 얻지 못하면 행복은 영원히 없어요. 그럼 누구나 자기가 접하는 일은 다 있잖아요. 각자 그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 자기가 하는 일을
성사시켰을 때 거기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는 일이 고통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이 인간의 본성은 남과 비교를 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를 잘 안 해요. 그렇죠? 본성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남과 비교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자신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초연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마음을 지지려고 하면 방법은 간단해요. 너는 네 멋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산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입도 먹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하면은 누군가의 노동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소모시키는 모든 노동력은 적어도 내 노동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맘먹으면은 저는 노동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과거에 실패도 했고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과정을 다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고 하면 그 말을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땅을 파면 물 날 자리에다 땅을 파도 힘들고 물이 안 날 자리에다 땅을 파도 힘들어요. 양쪽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롭다면 물 날 자리에다가 우물 파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좀 평온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기초 마음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천생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가 하면 심천생리학이 이름이 심천생리학이지 가만히 듣다 보면 어때요? 자연의 법칙,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이나 신비,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이건 신비나 기적이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개가, 식물이, 동물이 우리가 그 생명체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언어가 없을 거냐, 생각이 없을 거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 나름대로는 소통의 방법, 삶의 깨우침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존경받을 원인 행동을 할 때 결과로서 존경을 받는 거지 존경받고 싶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해서 기분 나쁜 일은 나도 상대한테 하면 안 된다. 꼭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시고 상대가 요구해서 들어주기가 편하지 않다면 나도 상대한테 요구하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마음의 평화를 갖고 안정되게 살라고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내 거, 네가 노력한 건 네 거. 하나를 내가 노력했으면 하나만 원하지 하나를 노력해놓고 두 개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손해를 보면 하나는 반드시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득을 많이 볼수록 한쪽에는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고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원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그 하늘에서 내린다는 게 뭐야? 천성, 타고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책에 요점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현재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은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현재 자신 주변 환경이다. 그래 이 환경이 싫으면 내 자신이 지금부터 원인 행동을 바꿔야 돼요. 사물을 새롭게 보고 방금 내가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생각도 다르게 하고 원인 행동을 다르게 하면 그것이 원인 제공이 돼서 미래에 자기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되는 일이 없고 노력한 만큼만 대가를 원할 때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돼요. 오늘은 좀 코로나 강의에서 엉뚱한 데까지 좀 샜는데
요즘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끊임없이 이 코로나도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기존에 이제 독감처럼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돌아다니지만 항체가 많이 생기면 지금부터 이제 감염력이 높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치료 접근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나 동물도 멀쩡하고 젊은 놈들은 멀쩡하지 않느냐. 그럼 젊은 놈의 몸의 환경 조성을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 이론은 가능하죠. 왜 가능하느냐.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인체 생명체들도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도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사람이 8, 90년은 살면 자식을 남겨놓고 부모는 죽어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인류가 이렇게 유지되듯이 우리 인체 체세포도 한 마리의 수명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80일을 살면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체 생명 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젊어서의 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뭐냐.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로 바꿔주는 치료 변화가 이게 재생복원이거든요. 이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세포 분열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영원하다는 걸 제가 책에서 어떻게 요점 정리했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지구상에 천년 묵은 나무가 있다 가정하자. 천년 묵은 나무 가지를 땅에다 딱 꼽으면 똑같은 환경이라면 또 천년을 살겠죠. 천년 산 나무 가지를 또 깎아서 또 심으면 또 천년을 살아요. 그러면 세포 분열은 영원해요. 그런데도 나무는 죽어요. 그럼 우리 인간도 85일을 주기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람도 죽고 나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건 결과고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요? 나무도 땅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만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철분, 석회질, 칼슘 이런 불순물들이 영양분과 혼합돼서 오면 이런 것들이 나무의 수관을 막는 거를 나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영양분을 오래 끌어들이는 안쪽에서부터 막혀들어서 고무가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나무도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도 살면서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는 거를 우리 인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 세포 분열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나이만큼 나이 퍼센트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달려오고 풍어도 안 뽑아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게 인체의 생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내버리고 또 어혈이 만들어지는 것도 제가 요점 정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타박상을 입어도 중금속을 마셔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혈이 생기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정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어혈을 만들어내는 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지고 그 산이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혈전 어혈이 결정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승부를 보고 있다는 거,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이해해서 제 공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작은 논리의 구슬을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잔소리 했죠? 여러분들 강사교육 그동안에 하면서 다 들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복습했다고 생각하시고 코로나 빨리 끝내서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 빨리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반가웠습니다.